방콕 외곽, 숨막히는 공업지대의 열기가 아스팔트 위로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는 저녁. 만약 당신의 동생이 혹은 가장 친한 친구가 단지 특정 지역 출신이란 이유만으로 파렴치한 범죄자로 낙인 찍힌다면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거대한 도시의 냉혹한 시스템 앞에서 당신의 목소리는 얼마나 멀리 퍼져나갈 수 있을까? 아라냐는 작업복에 뺀 기름 냄새와 땀 냄새를 애써 지우려는 듯 낡은 공동주택 계단을 힘겹게 올랐다. 20의 남짓 살아온 그녀의 어깨에는 고향 이산에 두고 온 가족들의 생계라는 무거운 짐이 얹혀 있었다. 방콕 외곽의 이 거대한 섬유 공장은 그녀에게 일자리를 주었지만 동시에 젊음을 갉아먹고 있었다. 끼익, 녹슨 철문이 열리고 비좁은 방 안으로 들어서자 곰팡내와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다. 창밖으로는 회색빛 공장 건물과 희미하게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이 대조를 이루었다. 그녀는 벽에 기대앉아 잠시 눈을 감았다. 고향의 푸른 논과 할머니의 따스한 미소가 아른거렸다. 누나 왔어? 방 한쪽 구석에서 어린 남동생 솜차이가 고개를 들었다. 아직 떼뗀 얼굴에는 고된 노동의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아라냐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동생 옆에 앉았다. 시장에서 사온 싸구려 팟타이를 나눠 먹으며 두 사람은 고향 이야기를 나눴다. 어머니의 기침은 좀 받으셨는지, 막내 동생은 학교에 잘 다니고 있는지, 그들의 대화는 언제나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걱정으로 채워졌다. 돈, 이번 달엔 좀 더 보낼 수 있을 거다. 아라냐가 봉투를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솜차이의 눈이 잠시 빛났지만 이내 다시 어두워졌다. 이 도시에서 좀 더라는 말은 언제나 더 많은 노동 시간을 의미했으니까. 식사를 마치고 아라냐는 방 한쪽에 놓인 낡은 배틀 앞에 앉았다. 어릴 적 할머니에게 배운 이산 전팅조 기술은 그녀의 유일한 위안이자 자부심이었다. 투박하지만 정교한 손놀림으로 색색의 시를 엮어가다 보면 잠시나마 방콕의 고단한 현실을 잊을 수 있었다. 복잡하게 얽히는 실타래처럼 그녀의 삶도 언젠가는 아름다운 무늬를 완성할 수 있을까? 희미한 형광등 불빛 아래 배틀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방안을 채웠다. 그것은 이 삭막한 도시에서 그녀가 지켜내고 있는 마지막 평화의 소리였다. 그러나 그 평화는 너무나도 쉽게 깨어질 운명이었다. 다음 날 저녁, 아라냐는 퇴근길에 솜차이를 기다리고 있었다. 평소 같으면 벌써 나와 있을 시간이었다. 불안한 예감이 엄습했다. 그때 공장 동료 하나가 다급하게 뛰어와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아라냐, 큰일 났어. 솜차이가 경찰에 잡혀갔어. 아라냐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무슨 소리야? 왜? 시장 쪽에서 누가 맞았는데 솜차이가 그랬다고 경찰이 와서 그냥 끌고 갔어. 아라냐는 앞뒤 가릴 것 없이 경찰서로 달려갔다. 차갑고 딱딱한 분위기의 경찰서 로비.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동생의 행방을 물었다. 잠시 후 깔끔한 제복 차림의 중년 경찰관이 그녀 앞에 나타났다. 그의 명찰에는 차야폰 경감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의 희고 매끈한 피부와 잘 다려진 제복은 아라냐의 남루한 작업복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당신이 솜차이의 누나인가? 차야폰 경감의 목소리는 차가웠고 그의 눈빛에는 노골적인 경멸감이 서려 있었다. 동생 교육 좀 잘 시키지 그랬나? 길거리에서 사람이나 패고 다니고. 아니에요. 제 동생은 그럴 애가 아니에요. 분명 뭔가 오해가 있을 거예요. 아라냐가 간절하게 외쳤다. 차야포는 피식 웃으며 서류를 뒤적였다. 오해. 이산 촌놈들이 방콕 물 먹더니 겁대가리를 상실했군. 증거도 있고 목격자도 있는데 무슨 오해. 그의 입에서 나온 이산 촌놈이라는 말에 아라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것은 단순한 사건 조사가 아니었다. 뿌리 깊은 편견과 차별이었다. 제 동생 만나게 해주세요. 직접 이야기할래요. 만나서 뭘 어쩌겠다는 건가. 이미 범행을 자백했는데. 차야포는 귀찮다는 듯 손을 내저었다. 쓸데없는 소리 말고 돌아가. 총구석으로 돌아가서 얌전히 농사나 짓는 게 당신들한테 어울려. 아라냐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동생은 누명을 썼다. 그리고 이 경찰은 진실을 밝힐 생각이 전혀 없었다. 거대한 벽 앞에서 그녀는 너무나도 작고 무력했다. 하지만 동생을 이대로 둘 수는 없었다. 그녀의 눈빛이 절망 속에서도 단호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싸워야 했다. 어떻게든. 아라냐는 망연자실한 채 경찰서 문을 나섰다.
방콕의 밤거리는 여전히 소란스러웠지만 그녀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동생 솜차이가 자백했다는 차야폰 경감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겁 많고 순진한 동생이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무슨 일을 겪었을지 상상만 해도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다음 날부터 아라냐는 백방으로 뛰어다녔다. 공장 동료들에게 사건 당일 솜차이의 행적을 묻고 시장 상인들에게 목격자를 수소문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귀찮다는 듯 외면하거나 경찰과 엮이기 싫다며 입을 다물었다. 어떤 이는 동정의 눈빛을 보냈지만 선뜻 나서서 증언해주겠다는 사람은 없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깊은 무력감에 빠졌다. 며칠이 지나고 희망이 거의 사라져갈 무렵 공장에서 오랫동안 일해온 프라윕 아저씨가 조심스럽게 아라냐에게 다가왔다. 그는 주변을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라냐, 힘든 거 알지만 조심해야 해. 차야폰 그 사람 보통 내기가 아니야. 아저씨, 혹시 뭐 하시는 거 있으세요? 아라냐의 눈빛이 간절하게 빛났다. 프라윕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몇 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 우리 공장 옆 식당에서 일하던 미얀마에였는데 도둑 누명을 쓰고 끌려갔지. 그때도 차야폰이 담당이었어. 결국 어떻게 됐는지 아무도 몰라.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렸거든. 그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차야폰은 이산 사람들이나 외국인 노동자들을 아주 우습게 알아. 증거 같은 거 없어도 얼마든지 엮어 넣을 수 있는 사람이야. 아라냐는 숨을 삼켰다. 동생의 사건이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프라이업은 다시 주변을 살피며 덧붙였다. 시장 골목 입구에 작은 슈퍼마켓이 하나 있지? 거기 오래된 CCTV가 하나 달려있긴 한데 제대로 작동하는지는 모르겠다. 혹시 모르니 한번. 아라냐는 신락 같은 희망을 잡는 심정으로 슈퍼마켓을 찾아갔다. 주인은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인상을 찌푸렸지만 마지못해 CCTV를 확인해 주었다. 하지만 기대는 곧 실망으로 바뀌었다. 카메라는 너무 낡았고 화질도 좋지 않아 사건 현장 쪽은 제대로 찍히지 않았다. 설상가상으로 사건이 일어났을 시간대의 녹화 영상은 알 수 없는 이유로 삭제되어 있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지운 것이 분명했다. 좌절한 아라냐가 숙소로 돌아왔을 때 낯선 남자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을 차야폰 경감의 부하라고 소개하며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이거 받고 동생 일은 조용히 덮는 게 좋을 거야. 경감님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시는 거니까. 봉투 안에는 꽤 두툼한 돈다발이 들어있었다. 괜히 시끄럽게 만들어봤자 너희만 손해야. 방콕에서 계속 살고 싶으면 알아서 처신해. 남자는 협박조의 말을 남기고 사라졌다. 아라냐는 떨리는 손으로 돈 봉투를 내려다보았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들은 돈으로 진실을 덮으려 하고 있었다. 동생의 인생을, 그녀의 존엄성을 겨우 이까짓 돈으로 사려고 하다니 그녀는 봉투를 바닥에 내팽개쳤다. 돈 몇 푼에 동생을 팔아넘길 수는 없었다.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두려웠지만 물러설 수 없었다. 이것은 이제 단순히 동생의 누명을 벗기는 싸움이 아니었다. 부당한 권력에 맞서는 싸움이었다. 그날 밤 아라냐는 프라윕 아저씨에게 다시 찾아갔다. 돈 봉투 이야기를 하자 프라윕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럴 줄 알았지. 하지만 아라냐, 혼자서는 힘들어. 저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악랄할 수 있어. 그는 잠시 고민하더니 작은 종이 쪽지를 건넸다. 여기로 한번 가봐. 작은 인권단체인데 혹시 도움이 될지도 몰라. 종이에는 사와띠 정의센터라는 이름과 주소가 적혀 있었다. 아라냐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쪽지를 진 손에 힘을 주었다. 다음 날 그녀는 떨리는 마음으로 낡은 건물 2층에 있는 작은 사무실의 문을 두드렸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서류 더미에 파묻혀 있는 젊은 남자가 그녀를 맞았다. 그의 이름은 아난이었고 사와띠 정의센터에서 활동하는 인권 변호사였다. 그는 아라냐의 이야기를 차분히 들어주었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고 그녀의 분노와 절망에 깊이 공감하는 듯했다. 차야폰 경감. 이름은 들어봤습니다. 평판이 좋지 않더군요. 특히 이주 노동자나 지방 출신 노동자들을 상대로 한 사건에서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난이 말했다. CCTV 영상이 삭제되었다는 건 명백한 증거인멸 시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그걸 입증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거죠. 아라냐는 희망이 다시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럼 방법이 없는 건가요?
아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다. 경찰서나 가게의 CCTV가 유일한 증거는 아닙니다. 사건 당시 주변을 지나던 차량의 블랙박스나 행인들의 휴대폰 영상 같은 것들이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아주 작은 단서라도 좋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아난의 말에 아라냐는 다시 용기를 얻었다. 그들은 함께 사건 현장 주변을 다시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사건이 일어난 시간대에 그곳을 지나쳤을 법한 오토바이 택시 기사들, 노점상들, 행인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혹시 영상을 찍었는지 이상한 점을 목격하지는 않았는지 물었다. 대부분은 여전히 비협조적이었지만 아난이라는 변호사가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아라냐는 전보다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었다. 며칠간의 노력이 헛되이 끝나는 듯했을 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사건 현장 근처에서 과일 노점을 하는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아라냐에게 다가왔다. 아가씨, 혹시 며칠 전에 여기서 싸움 난 것 때문에 그래? 네, 맞아요. 아주머니, 혹시 뭐 보셨어요? 아주머니는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다. 그날 이상한 걸 봤어. 경찰이 그 젊은이를 거의 끌고 가다시피 했는데 잠시 후 다른 경찰폰이 오더니 바닥에 떨어진 뭔가를 주워서 주머니에 쓱 넣더라고. 꼭 증거를 숨기는 것 같았어. 아라냐와 아나는 서로를 마주보았다. 결적인 목격담이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아주머니, 혹시 그 장면을 찍은 영상 같은 건 없을까요? 아난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주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그런 거 없어. 근데 그날 내 단골 손님 중에 젊은 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가 뭘 열심히 찍고 있더라고. 요즘 애들 다 그렇지 뭐. 혹시 모르니 내가 한번 연락해볼게. 아라냐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제발 그 영상에 무언가 담겨 있기를. 다음 날 아주머니는 학생과 연락이 닿았다며 아라냐에게 연락처를 건넸다. 아라냐와 아나는 곧바로 학생을 만났다. 학생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아라냐의 간절한 눈빛과 아난의 설득에 자신이 찍었던 영상을 보여주었다. 영상의 화질은 썩 좋지 않았고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놀라운 장면이 담겨 있었다. 차야폰 경감이 주변을 살피며 바닥에 떨어진 작은 칼, 실제 폭행에 사용된 흉기일 가능성이 높음을 슬쩍 주워 자신의 주머니에 넣는 모습, 그리고 겁에 질린 솜차이에게 무언가를 속삭이며 위협하는 듯한 모습이 짧지만 분명하게 포착되어 있었다. 영상 말미에는 차야폰이 솜차이를 거의 끌고 가다시피 하며 경찰차에 태우는 장면도 담겨 있었다. 이것은 명백한 증거 조작이자 강압 수사의 증거였다. 찾았어요. 드디어 찾았어요. 아라냐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난 역시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이 영상만 있다면 판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아난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이제부터 진짜 싸움의 시작입니다, 아라냐 씨. 아라냐는 굳게 고개를 끄덕였다. 두려움은 여전했지만 이제 그녀에게는 강력한 무기가 생겼다. 진실이라는 무기가.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아나는 확보한 영상을 신중하게 편집했다. 차야폰 경감의 얼굴과 행동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부분을 강조하고 사건의 전후 맥락을 설명하는 자막을 추가했다. 그는 태국의 주요 언론사와 인권단체 그리고 영향력 있는 소셜미디어 페이지 운영자들에게 익명으로 영상을 제보했다. 결과는 즉각적이었다. 영상은 삽시간에 온라인을 통해 퍼져나갔다. Justice for Somchai, Corrupt 차야폰 같은 해시태그가 트위터를 도배했고 페이스북에는 분노한 시민들의 댓글이 폭주했다. 주요 뉴스 채널들은 저녁 메인 뉴스 시간에 해당 영상을 비중 있게 다루며 경찰의 부패와 인권 침해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다. 이산 출신 청년에게 누명 씌우고 증거 조작한 경찰 간부, 방콕 경찰 또다시 약자 향한 공권력 남용 논란, CCTV 영상 삭제 의혹, 조직적 은폐 시도인가? 헤드라인들이 연일 신문 일면을 장식했다. 여론은 들끓었다. 사람들은 단순히 한 경찰관의 비리를 넘어 태국 사회에 만연한 지역 차별과 부패한 시스템 자체에 분노를 표출했다. 아라냐와 솜차이의 사연은 방콕의 화려함 뒤에 가려진 소외된 이들의 현실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떠올랐다. 궁지에 몰린 경찰 수뇌부는 서둘러 기자회견을 열었다. 차야폰 경감은 예상대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영상이 악의적으로 편집되었으며 자신이 한 행동은 정당한 공무집행의 일부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솜차이가 자백했음을 거듭 강조하며 사건의 본질을 흐리려 했다. 하지만 그의 변명은 성난 여론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기자들의 날카로운 질문이 쏟아졌다. 영상 속에서 경감님이 주머니에 넣은 것은 무엇입니까? 피의자가 자백했다면 왜 증거로 보이는 물건을 현장에서 수거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숨겼습니까? CCTV 영상 삭제에 대해 알고 계셨습니까? 차야포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했었지만 그의 얼굴 근육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의 오만하고 냉담했던 표정 뒤에 숨겨진 불안감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기자회견은 오히려 그의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한편 영상이 공개된 후 아라냐의 주변에도 변화가 생겼다. 처음에는 그녀를 외면했던 공장 동료들 중 일부가 이제는 조심스럽게 응원의 말을 건네기 시작했다. 몇몇은 과거 자신들이 겪거나 목격했던 부당한 일들에 대해 용기를 내어 이야기하기도 했다. 프라이읒 아저씨는 아라냐의 손을 잡으며 내 덕분에 우리도 용기를 얻었다고 말했다. 물론 여전히 두려움 때문에 거리를 두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아라냐는 더 이상 외톨이가 아니었다. 작은 연대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었다.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차야포는 최후의 발악을 시작했다. 그는 부하들을 시켜 영상의 최초 제보자를 찾으려 혈안이 되었다. 아라냐와 아난에게도 노골적인 협박이 가해졌다. 늦은 밤 아라냐의 숙소문을 거칠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거나 출퇴근길에 험악한 인상의 남자들이 그녀를 따라붙기도 했다. 아난의 사무실에는 협박 전화가 걸려왔다. 아라냐는 극심한 공포에 시달렸지만 아난은 그녀를 안심시켰다. 이럴수록 우리는 더 당당해야 합니다. 그들이 두려워한다는 증거니까요. 이미 여론은 우리 편입니다. 경찰 상부에서도 더 이상 차야폰 경감을 감싸기 어려울 겁니다. 아난의 예상대로였다. 빗발치는 여론과 언론의 압박, 그리고 인권단체들의 공식적인 문제 제기에 경찰청은 결국 차야폰 경감에 대한 내부 감사 착수를 발표할 수밖에 없었다. 그의 모든 직무는 즉시 정지되었다. 한때 철옹성 같았던 그의 권력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이다. 아라냐는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보는 듯했다. 길고 힘든 싸움이었지만 이제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 경찰 내부 감사가 시작되자 차야폰 경감의 비리는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다. 그동안 그의 권력에 눌려 침묵했던 동료 경찰관들이나 피해자들이 하나둘씩 입을 열기 시작했다. 그가 과거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사건을 조작하거나 뇌물을 받고 범죄를 눈감아주거나 부하 직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는 증언들이 이어졌다. 특히 이산 지역 출신이나 미얀마, 캄보디아 등에서 온 이주 노동자들을 상대로 상습적인 갈취와 폭언을 일삼았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아라냐의 동생 솜차이 사건은 차야폰의 수많은 비리 중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하지만 아라냐의 용기와 결정적인 영상 증거가 없었다면 이 모든 진실은 영원히 어둠 속에 묻혔을지도 모른다. 그녀의 작은 날갯짓이 거대한 폭풍을 일으킨 셈이었다. 결국 차야폰 경감은 모든 직위에서 해제되었고 증거인멸 및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다. 하지만 법정 싸움은 길고 지루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인맥과 재력을 동원해 법망을 빠져나가려 했었다. 최종 판결에서 그는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되어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는 데 그쳤다. 그가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한 완전한 심판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태국 사회의 뿌리 깊은 부패와 유력층 카르텔의 힘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씁쓸한 결과였다. 하지만 차야폰의 몰락은 그 자체로 큰 의미를 가졌다. 그의 사례는 경찰 조직 내부의 경종을 울렸고 이후 공권력 남용과 부패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다. 물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바뀌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은 더 이상 부당함에 침묵하지 않게 되었다. 작은 목소리들이 모여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기 때문이다. 솜차이는 마침내 누명을 벗고 풀려나 아라냐의 품으로 돌아왔다. 오랜만에 만난 동생은 수척해져 있었고 눈빛에는 깊은 불안과 상처가 어려 있었다. 그는 한동안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사람들을 경계했다. 아라냐는 동생을 보듬어 안으며 함께 눈물 흘렸다. 그들의 삶은 이전과 같을 수 없겠지만 서로가 있기에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이었다. 아라냐는 다시 공장으로 돌아갔다. 삐걱거리는 기계 소리와 먼지 쌓인 작업 환경은 여전했지만
그녀를 바라보는 동료들의 시선은 달라져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저 이 산에서 온 힘없는 여공이 아니었다. 부당함에 맞서 싸워 이긴 용감한 투사였다. 사건 이후 아난 변호사는 아라냐에게 사와띠 정의센터에서 함께 일해보지 않겠냐고 제안했다. 그녀의 경험과 용기가 다른 많은 피해자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아라냐는 선뜻 대답하지 못했다. 아직은 동생을 돌보고 고향의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불씨가 지펴지고 있었다. 자신과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이 부조리한 세상을 조금이라도 바꾸는 일에 힘을 보태고 싶다는 열망이었다. 어느 저녁 아라냐는 솜차이와 함께 숙소 옥상에 올라갔다. 해질 옆 방콕의 스카이라인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이제 그녀의 눈에는 그 이면에 숨겨진 수많은 그늘과 아픔들이 보였다. 공장의 매캐한 연기와 도시의 소음 속에서 그녀는 조용히 배틀 앞에 앉았던 순간을 떠올렸다. 복잡하게 얽힌 실들이 마침내 하나의 무늬를 완성하듯 그녀의 삶도 이제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세상은 쉽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아라냐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작은 용기가 피어나고 있었고 그 용기는 희미하지만 분명한 빛을 내며 앞으로 나아갈 길을 비추고 있었다. 그녀는 밤하늘을 향해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다짐했다. 결코 다시는 침묵하지 않겠다고. Current part characters 292, total characters 1280. 몇 달이 흘렀다. 아라냐와 솜차이는 여전히 방콕 외곽의 공장에서 일하며 고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솜차이는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갔지만 가끔 밤잠을 설치거나 낯선 사람을 보면 불안해하는 모습은 여전했다. 아라냐는 그런 동생을 묵묵히 다독이며 곁을 지켰다. 차야폰 경감의 사건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잊혀갔다. 언론의 관심도 줄어들었고 떠들썩했던 개혁 논의도 언제 그랬냐는 듯 잠잠해졌다. 거대한 시스템은 그렇게 다시 견고한 벽을 쌓아 올리는 듯했다. 아라냐는 때때로 깊은 회의감에 빠졌다. 자신의 싸움이 과연 의미가 있었던 걸까? 정말 무언가를 바꾼 걸까? 그러던 어느 날 퇴근길에 아난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다. 그는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아라냐 씨,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최근 다른 지역에서 차야폰과 비슷한 사례로 피해를 입었던 노동자들이 용기를 내어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군요. 그들이 아라냐 씨의 이야기를 듣고 큰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라냐는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다. 자신의 싸움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였다. 비록 작은 목소리였지만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고 희망이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주말에 저희 센터에서 열리는 작은 모임에 와주실 수 있을까요? 비슷한 경험을 가진 분들이 모여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연대하는 자리입니다. 아라냐 씨의 경험이 그분들에게 큰 힘이 될 거예요. 아라냐는 잠시 망설였다. 사람들 앞에 나서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전히 두려운 일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결심했다. 더 이상 숨거나 피하지 않기로. 그녀는 아난에게 가겠다고 대답했다. 주말 아라냐는 솜차이와 함께 아난의 사무실을 찾았다. 좁은 사무실 안에는 그녀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여럿 모여 있었다. 공장에서 부당 해고를 당한 노동자, 임금을 체불당한 이주 노동자, 경찰의 폭력에 시달렸던 노점상. 그들의 얼굴에는 고단한 삶의 흔적과 세상에 대한 불신이 어려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살아 있었다. 아라냐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처음 방콕에 왔을 때의 막막함, 공장에서의 고된 노동, 동생이 겪었던 억울한 일, 차야폰 경감의 오만함과 협박, 증거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과정, 그리고 마침내 진실을 밝혀냈지만 여전히 남은 상처들까지. 그녀의 이야기에 사람들은 함께 분노하고 눈물 흘리고 공감했다. 그녀의 이야기가 끝나자 한 중년 여성이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아가씨 덕분에 우리도 용기를 낼 수 있게 됐어요. 고마워요.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아라냐는 그들의 따뜻한 눈빛 속에서 깊은 유대감을 느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었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었다. 그날 이후 아라냐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여전히 공장에서 일했지만 쉬는 날이면 사와띠 정의센터에 나가 자원봉사를 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피해자들에게 법률 상담을 연결해주거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해 주었다. 때로는 작은 집회에 참여하여 함께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그녀의 활동이 알려지면서 공장 내에서도 그녀를 지지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노동자들은 스스로 권리를 찾기 위해 작은 모임을 만들기 시작했고 아라냐는 자연스럽게 그 중심에 서게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조용하고 내성적인 소녀가 아니었다.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다른 이들과 연대하며 변화를 만들어가는 활동가로 성장하고 있었다. 물론 현실은 여전히 녹록지 않았다. 사측의 감시와 방해는 계속되었고 동료들 중 일부는 여전히 냉담하거나 두려움 때문에 거리를 두었다. 때로는 지치고 외로워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그녀는 솜차이의 얼굴을 떠올렸고 센터에서 만났던 사람들의 눈빛을 기억했다. 그리고 다시 힘을 내어 앞으로 나아갔다. 아라냐의 삶은 이제 배틀 앞에서의 고요한 시간과 거리에서의 외침 사이를 오갔다. 그녀는 여전히 틈틈이 배틀에 앉아 시를 엮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가 짜는 무늬는 단순히 아름다움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겪어낸 고통과 저항,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담아내는 작업이었다. 한 올 한 올 시를 엮으며 그녀는 흩어진 목소리들을 하나로 모으고 끊어진 연대를 이어가는 꿈을 꾸었다. 솜차이도 누나의 변화를 지켜보며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트라우마에 갇혀 있지 않았다. 누나를 도와 센터의 일을 돕기도 하고 공장 동료들과 어울리며 밝은 모습을 되찾았다. 그는 누나가 자랑스러웠고 그녀의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싶었다. 어느 날 아라냐는 이산 고향에 있는 어머니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라냐, 내 소식 들었다. 방콕에서 네가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면서? 마을 사람들이 다 너를 자랑스러워한단다. 몸 조심하고 너무 무리하지는 말아라.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함께 깊은 신뢰와 자부심이 담겨 있었다. 아라냐는 수화기를 붙잡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싸움이 고향에까지 가닿아 그곳 사람들에게도 작은 희망과 자긍심을 심어주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시간이 흘러 아라냐는 공장 노동자들을 대표하여 사측과 협상을 벌이는 자리에 서게 되었다. 작업 환경 개선, 정당한 임금 지급, 부당 해고 철회 등 그녀는 더 이상 떨지 않았다.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노동자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그녀의 뒤에는 수많은 동료들의 지지와 연대가 함께하고 있었다. 협상은 쉽지 않았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과거 차야폰 경감 앞에서 느꼈던 무력감은 이제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권리를 알고 있었고 그것을 당당하게 요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결과는 완벽한 승리가 아니었지만 의미 있는 진전이었다. 사측은 일부 요구를 수용했고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는 약속을 했다. 작지만 소중한 변화였다. 아라냐는 동료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었다. 이 승리는 그녀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다. 함께 싸워준 모든 이들의 것이었다. 그날 저녁 아라냐는 다시 숙소 옥상에 올랐다. 방콕의 야경은 여전히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그 불빛 아래 숨겨진 어둠만을 보지 않았다. 그 속에서 꿈틀대는 변화의 움직임, 연대하는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 그리고 더 나은 세상을 향한 희미하지만 꺼지지 않는 희망의 불빛들을 보았다. 그녀는 배틀 앞에 앉아 새로운 직무를 짜기 시작했다. 이전보다 더욱 복잡하고 다채로운 색깔의 실들이 얽히고 설키며 새로운 무늬를 만들어갔다. 그것은 고통과 희망, 절망과 용기, 개인의 아픔과 공동체의 연대가 시실과 날실처럼 엮여 만들어내는 그녀 자신과 그녀가 살아가는 세상의 이야기였다. 아직 가야 할 길은 멀었다. 세상의 부조리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싸움은 계속될 것이다. 하지만 아라냐는 알고 있었다.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라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고 연대하고 싸워나가는 그 과정 자체가 변화를 만드는 힘이라는 것을. 그녀의 손끝에서 새로운 무늬가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마치 방콕의 밤하늘에 새로 떠오르는 별처럼.
아라냐의 활동은 방콕 외곽 공업지대를 넘어 점차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다른 지역의 노동운동가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여러 인권 포럼이나 시민단체 행사에서 초청 강연 요청이 들어오기도 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아난 변호사와 동료들의 격려에 힘입어 그녀는 용기를 내어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갔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화려한 수사나 이론은 없었지만 진솔하고 힘있는 그녀의 목소리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녀는 단순히 피해 경험을 고발하는 것을 넘어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하고 연대했으며 작은 변화들을 만들어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는 위로를, 행동을 망설이는 사람들에게는 용기를 주었다. 물론 어려움도 따랐다. 그녀의 이름이 알려지면서 그녀를 비난하거나 음해하려는 세력도 생겨났다. 인터넷에는 그녀의 출신 배경이나 과거를 들먹이며 인신공격을 하는 악성 댓글들이 달렸고 익명의 협박 편지가 날아오기도 했다. 심지어 일부 보수 언론에서는 그녀를 사회 불안을 조장하는 선동가로 매도하기도 했다. 아라냐는 때때로 깊은 상처를 받고 흔들렸다. 세상의 편견과 증오가 얼마나 깊고 질긴 것인지 새삼 깨달았다. 하지만 그녀는 주저앉지 않았다. 솜차아이와 동료들, 아남 변호사, 그리고 그녀를 지지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격려가 그녀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그녀는 악의적인 공격에 일일이 대응하기보다는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계속해 나갔다. 그러던 중 태국 전역의 섬유 노동자들이 연대하여 대규모 파업을 계획하게 되었다. 열악한 노동 환경, 낮은 임금,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 대한 불만이 극에 달했기 때문이었다. 아라냐가 속한 공장의 노동자들도 파업 동참 여부를 놓고 격론을 벌였다. 파업은 당장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선택이었기에 선뜻 결정을 내리기 어려웠다. 아라냐 역시 깊이 고민했다. 파업의 정당성에는 동의했지만 그로 인해 동료들이 겪게 될 어려움과 위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는 며칠 밤낮을 고민한 끝에 동료들 앞에 섰다. 저는 파업이 우리가 가진 마지막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두렵습니다. 당장 내일 먹을 쌀이 걱정되고 일자리를 잃을까봐 불안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숨죽이며 살아야 합니까? 그녀는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연설을 이어갔다. 과거 차야폰 사건 때 느꼈던 자신의 무력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워야 했던 이유, 그리고 연대를 통해 얻었던 작은 승리의 경험들을 이야기했다. 우리가 함께한다면 두려움은 절반으로 줄고 용기는 2배가 될 것입니다. 이 싸움은 길고 힘들겠지만 저는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아라냐의 진심 어린 호소에 동료들의 눈빛이 흔들렸다. 마침내 투표를 통해 그들은 파업 동참을 결정했다. 아라냐는 파업위원회의 대표 중 한 명으로 선출되었다. 파업은 예상대로 힘겨웠다. 사측은 직장 폐쇄와 대체 인력 투입으로 맞섰고 경찰은 파업 대우를 위협하며 강경 진압을 시도했다. 파업 기금은 금세 바닥났고 동료들 사이에선 불안과 갈등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아라냐는 밤낮 없이 동료들을 독려하고 외부의 지원을 호소하며 파업 대우를 유지하기 위해 애썼다. 그녀는 지칠 때마다 옥상에 올라가 방콕의 야경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다. 저 멀리 보이는 화려한 불빛과 자신이 서 있는 이곳의 절박한 현실 사이의 간극을 메우기 위해 그녀는 다시 한번 싸워야 했다. 파업은 1달 넘게 이어졌다. 노동자들은 지쳐갔지만 아라냐와 파업 지도부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그들은 시민사회 단체들과 연대하여 파업의 정당성을 알리고 지지를 호소했다. 아남 변호사는 법률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국제노동기구에도 도움을 요청했다. 아라냐는 파업 현장을 지키는 동시에 언론 인터뷰와 집회 연설을 통해 노동자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세상에 알렸다. 그녀의 이야기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 언론에도 소개되면서 국제적인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태국 정부와 섬유 회사들은 국내외의 비판 여론에 점차 압박을 느끼기 시작했다. 마침내 정부의 중재 아래 사측과 노동자 대표단 간의 협상이 재개되었다. 아라냐는 노동자 대표 중 한 명으로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마라톤 협상이 며칠간 이어졌다. 그녀는 때로는 단호하게,
때로는 유연하게 협상에 임하며 노동자들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마침내 극적인 타결이 이루어졌다. 사측은 임금 인상과 작업 환경 개선, 그리고 파업 참가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철회 등을 약속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노동자들이 수십 년 만에 얻어낸 값진 승리였다. 파업 현장은 환호성으로 가득 찼고 사람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다. 아라냐는 벅차오르는 감정을 애써 누르며 동료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었다. 파업 승리 이후 아라냐는 태국 노동운동의 상징적인 인물로 떠올랐다. 그녀는 더 이상 방콕 외곽 공장에